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혼자 나온 적은 가끔 있는데 혼자 2번 나왔죠. 여기서 그렇죠. 우리 김종민 편집장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요. 네. 그렇죠. 네. 오랜만이죠, 뭐. 네. 저도 먼 길 돌아 어디 갔다가 온 거죠. 그러니까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20대 총선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아니, 저희들이 정말 한달 남았어요. 아니 근데 정말 농담처럼 지지난해 팟캐스트 시작할 때 저희가 종창 토크 처음 시작할 때 김종대는 국회의원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됐어. 네, 야, 그리고 깜짝 나서 놀랐어요. 작년에 네. 우리 이제 김종대 당선자가 작년에 정의당 입당하고 뭐 선거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방송 못 하게 됐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약속했었죠. 내년 4월에 다시 만나자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바로 4월에 다시 만나게 그러니까. 되네요, 오늘. 네. 제가 이렇게 진짜. 약속을 잘 지켜요. 역시 저는 말한 대로 다 해요. 그러네 진짜 내년 4월에 우리 다시 다시 만나자고 만나자고 했는데 했잖아. 진짜 만났어요.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4월의 파란 하늘 아래 그대의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오.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도 많이 가. 어째 꼭 역시. 북한 방송 같은데. 문청 김창수? 그다음에 미세먼지 꽉 찼는데 뭐 파란 하나. 오늘 미세먼지 다 풀렸어. 오늘자로. 오늘자로 풀렸어요. 네, 정말 간밤에 저희 미세먼지 황산이 다 날아갔어요? 날아갔다. 이제 청명한 봄 날씨 우리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김종대와 함께 청명한 네. 맑은 그렇죠. 날씨가 온 이 거야? 4월 말은 올해 중에서 날씨가 제일 좋은 때라고 네. 미리 예고를 했었어 예전부터. 그러니까 4월 말에 우리가 날씨가 이렇게 좋은 때를 네. 또 만끽할 수 있는 이유는 네. 김종대가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이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가 우리에게는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지 않았어 봐. 네. 우리 얼마나 날씨는 맑은데 네. 우리 마음은 우중충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기분 정말 역같이 되는 거죠. 팟캐스트 용어 막 나오네. 막 나와. 막 나오네. 아니 근데 그동안 김창수 원장님 굉장히 좀 적적했는데 역시 짝꿍이오니까 생기가 발랄해졌어? 저한 10cm 지금 뜨시네. 기가 쏟으셨어. 10cm 떠 있어 지금. 예, 괜찮습니다. 여하튼 그 팟캐스트 팟짱이 배출한 국회의원 1호 1호 국회의원 김종대 순수 의원. 팟캐스트의 힘이에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전부 팟캐스트의 그 힘 아니면 네. 이건 애시당초 명함도 못 내미는 선거였지. 그래요? 그건 뭐 반은 장윤선 기자가 만들어준 제가 보기에는 그 사실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이 평가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군사평론과 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는데 정말 쉽게 여러 팟캐스트에 출연하셔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만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이 흔치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못 봤어요. 그렇죠. 저는 정말. 그래서 제가 아는 유일해. 제 사람들 만나면은 예. 이제 저 만나면은 계속 김종대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 김종대가 말을 하는 걸 듣고 있으면은 예. 노자의 도덕경을 듣는 것처럼 오. 그런 어떤 심오한 이야기를 네. 김종대 입에서 줄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듣는 게 너무나 아니 좋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한비자로 좀 바뀌고 있어. 예. 한비자가 그 정치는 3가지라 그랬어요. 네. 법과 세와 술이다. 법과 세와 술? 법은 말 그대로 법. 세는 힘이죠. 네. 술은 뭐냐면 기교입니다. 기교. 기교? 그래서 법과 세와 술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동양의 마키아벨리즘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공자, 맹자, 노자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정치는 현실이다. 이러면서 한비자가 이제 이 법과 세력을 잃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좀 그게 부족해요, 사실은. 저기 이 팟캐스트에서 공자, 맹자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다고. 네. 그러면서 이 규범과 도덕과 이 덕의 세계를 많이 논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법과의 영역에는 미처 들어가 보질 못했다고. 우리 김종대 편집장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예전에 80년대 막 90년대 초에 반핵 평운동 할 때 네. 그때 한학자였던 기세문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선생님 내가 근황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한비자의 법과의 최고 전문가시잖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터운
그 한비자에 대한 책도 수년 전에 내셨는데 네. 그 일찍이 네. 오늘날 지금 김종대 의원 당선자가 한비자를 이야기하는 거는 네. 일찍이 본인도 모르게 세례를 받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 지금 글쎄, 내 그건 몰랐네. 시작한 지 5분 됐는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칭찬이 쏟아져가지고 아, 왜 그래야? 감당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 네. 그 내가 어제 나는 사실은 종창 브라더스인 줄 알고 종창 브라더스래 맞나? 종창 네. 톡 그건 네. 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는 그게 아니었고 오늘이 예, 종창 톡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어제 왜 김종리 단장 안 나왔느냐? 해서 나왔으면은 내가 할 멘트를 준비해 왔는데 그래요? 안 나와가지고 못했어요. 예, 예. 근데 오늘 하시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제 그 병원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골든벨, 네. 도전 골든벨. 골든벨 울렸어요. 김해 어떤 여고생이. 오, 네. 대단하네. 근데 마지막 50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네.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데레사 효과라는 건데 네. 마더 데레사 예. 그 수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인간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인간의 감정의 본연일 수도 있다. 또는 우리 지금 이제 공자 맹자를 이야기했는데 맹자가 과연 이게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이런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마더 데레사 수녀의 선한 이야기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는 악함이라든가 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좋은 것, 선한 것들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종대 이 후보 아니지 김종대 당선자. 당선자죠. 아니 무슨 뒤에 붙일 직책이 많아가지고 뭘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국회의원님이라고 하면 돼요.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곧 국회의원이라고 곧 그래. 국회의원. 조금만 참아야지. 당선자가 이제 그 동안에 정말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오랫동안 민간인 신분에서 네. 우리나라의 국방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보고 또 그것을 국민과 함께 알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마인드 이런 게 오늘날 이제 김종대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게 하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었다. 데레사 효과가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서 그게 입증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뭐 그렇게 선의로 좋게 해석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서 당장 당사자 앞에서는 안 하려고 했었어. 근데 제가 뭐 해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네. 저는 뭐 하여간 이제 정치에 와서 저도 말이 서서히 정치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니 근데 그거 중요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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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그 자기 전문 분야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재밌게 하면은 저같이 어떤 거 또 뜻하지 않게 결실을 맺는 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요. 예, 많은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데레사 효과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분이 사실 생각해 보면 1980년대 그 어목하던 군사 독재 시절에 평화운동 한 거잖아요. 군축운동하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30년 지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30년째 맨날 그 무브먼트만 하셨잖아. 무브먼트만 쭉 하시다가 안한 시절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무브먼트 하시다가 이제 그 민주정부 때 참여정부 때에서 청와대에서 일하시고 또 나와서 이제 길게는 또 다시 또 무브먼트 세계로 이렇게 계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한 분야에서 쭉 밭을 일구면 언젠가는 이렇게 큰 열매. 물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열매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어찌 보자면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또 이뤄야 될 성과가 굉장히 많겠지만 우선 그 자체로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저희가 21대에는 김창수 국회의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근데 시작해야 되겠어요. 국회의원은 목표로 왜 얼굴 해서- 빨개져? 아니 국회의원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이제 우리 김종대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목표로 해서 살아온 게 아니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말했던 안보 민주화 네. 이런 것들을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일관되게 살아온 결과 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걸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일종의 데레사 효과로서 이 내가 내 삶의 목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면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이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자기가 보람 있는 삶을 또 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예. 봐요. 네, 네.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의 권력입니다. 공동의 권력. 예, 이것은 뭐 저 개인을 위한 권력은 아니고 공동의 권력이니까 저를 마음껏 활용해 주세요.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권력이죠. 예. 제가 국회의원 만든 이유가 있어요. 활용해 먹으려고. 활용하십시오. 들어없어요. 팟짱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늘 이 방송 시작할 때 여쭙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방송 어디서 보고 네.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여쭙고 그곳의 날씨 그리고 뭐 혹여 뭐 드시고 계시다면 뭘 드시고 계시는지 알려달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못 물어봤어. 여쭙지도 않았는데 벌써 댓글이 막 달리고 있어요. 네. 더 재밌는 거는 알아서 말씀하시고 해서 전 오스트리아 빈에 있습니다. 요 비엔나. 예. 예. 김종대 당선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계셨던 분이 밀라노에도 있었대요. 좀 다릅니다. 여긴 더 조용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이 훨씬 더 조용하다 그러고요. 두 분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같이 하세요. 국방부는 지금 떨고 있겠네요. 당근 엄청나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캘리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얘기하는 건가요? 아. 예, 캘리. 김종대 당선자님 축하합니다. 시즌 2 기대됩니다. 저희 시즌 3 하고 있는데. 근데 화면에 시즌 2라고 나가더라고요. 지금. 김종대 당선자님 매주 나오시나요? 매주 나오십니다. 오마이뉴스 부지런하시네요. 8시부터 방송이라니. 저희가요 한때는 새벽 6시에도 했어요. 지금 출근길 보고 계시면 교통 상황 어떤지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마치 교통 방송인 것처럼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방송이야 이건 전 세계. 네, 전 세계. 뭐 아니, 저희가 150 처음에 몇 개, 160 몇 개국이잖아요. 152개 나라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2012년 대선 올레 할 때는 119개국에서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번에 저희가 그 총선 때 방송하면서 봤더니 그때는 처음에는 125개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차츰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 140개국을 넘더니 그새 그냥 152개 나라로 마무리할 때는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하여간 놀라고 전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듣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유엔 가입국이 뭐 160개국 192개. 정도인데. 저희가 192개 생각을 나라. 해봤더니 북한 빼고 웬만한 데는 다 듣는 것 같아요. 이제 북한에서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방부에 김종대 전단팀이 생겼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이 그건 들어왔어요. 제가 공개했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전 너무 궁금한데 어찌됐든 됐어요. 네. 그리고 김종대 단장이 드디어 이제 6월 국회 때부터는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이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할 텐데 지금 상임위는 정해지신 거죠? 아니 물론입니다. 예. 그 상임위를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국회의원들 처음 아니 보는. 이제 자원을 희망 상임위를 받아서 좀 뭐 인원이 뭐 그렇게 넘쳐나지만 않는다면 본인 희망대로 하는데 네. 대부분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뭐 국토 환경 뭐 산장. 보건, 복지, 교육. 교육 이런 데 많이 몰리잖아요. 네. 그러면 당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이제 안 가려는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20대 국회는 네. 제가 정말 처음 봤는데 제가 진출하게 될 국방위는 저 포함해서 여야 통틀어 3명밖에 지원 안 했어요. 제일 저조해요 현재 국방이. 그러니까 가장 인기가 없는 그 중에서도 상임위라고. 민주당은 제로. 더불어민주당? 예, 완전 제로 나왔어요. 어. 아니,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보면은 이 비례에서도 비례 파동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미래 비전을 생각할 때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그렇죠.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외교 통일 국방인데 그 분야에는 전문가가 하나도 더민주에서 없어요. 전멸도 없는 거죠 지금. 네, 지금 하나도 더불어민주당의 외교 안보 국방 분야가 는 전멸인가요? 팟짱에서 이제 대신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과 관계가 없어요.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팟짱에 의존하게. 이제.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너무 심각하네요. 그 제1야당 이거 지금 원내 일당인데 예. 원내 일당인 정당의 외교 안보 국방 분야 통일까지. 통일까지 외교 안보 국방 아니 통일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문가가 진짜 한 명도 없을까요? 설마
진짜 아니, 없네. 기존에 이번에 재선이 된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있지만 사실은 외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산자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그쪽에 있을 생각인가 봐요. 산자위에. 예, 그러니까 외교안보 통일 분야는 이제 당분간 네. 담 쌓고 살자.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죠. 매우 심각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집권을 하겠다는 정당인데 그런 정당에 외교통일,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가 없다는 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 김창수 원장님 뭐 늦게라도 좀 결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아마 자주 전화 올 겁니다. 틀림없어요. 예. 119 되는 거 아니야?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 분야 119? 아니, 이제 급할 때만 찾는? 외부 전문가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외부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네. 사실은 그렇게 뭐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일종의 사회이사 같은 거네요. 아니 사회이사만 돼도 괜찮죠. 어. 근데 이제 외부 전문가라는 건 뭐냐면 필요할 때 부르고 네. 평상시에는 홀대하고 이게 이제 외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문가 관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싱크탱크로 딱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공동의 권력 차원에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급할 때는 부르고 그 필요 없을 때는 북한 문제가 막 심각할 때는 불렀다가 또 북한 문제가 좀 조용하거나 북한 변수가 사라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버리고. 그래서 우리 코리아 그러면 안 돼. 연구원에서 네.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형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전국의 이 전문가들을 네트워크 형태로 해가지고 다 코리아 연구원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야당이 못하는 거 그 코리아 연구원이 한 10분의 1이라도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집권을 위해서 우리가 외교 통일 국방 분야에서 어떤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네.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코리아 연구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으십시오 국민 여러분. 코리아 연구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 자, 놓고. 이번에 선거 때 다행히 북풍이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북한이란 존재 자체가 저 뉴스에 밖에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우리 북풍을 끊임없이 일으켰죠. 저 현재의 신문에 장문에 또 북풍에 글도 대해 쓰고. 썼는데 있었는데 역풍이 불었죠. 북풍이 있었는데 예. 역풍이 불었죠. 아니 얼마든지 사실은 여권은 민생과 경제에서 실패한 거를 안보 이 북한 쪽에 힘을 실어가지고 이걸 정면 돌파하는 전략도 구사해 볼 만했어요 사실은. 워낙 북한에 관한 뉴스가 이렇게 많이 쏟아져 그러니까 나오는데. 선거 때 한번 누가 그거를 저는 뽑아봐야 될 것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 미사일 핵기 선거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언급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해야 돼요. 예, 과도하게 박근혜 정부에서 북풍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국민들한테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죠. 또 쐈네 뭐. 아유 저것들은 맨날 쏴. 뭐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마 이 팟캐스트에서도 가장 큰 어떤 북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사상 최대. 근데 그 이후로서 한미 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하고 또 거기에 맞서서 북한 역시 사상 최대로 대응할 것이다 그랬는데 네. 실제로 그런 일은 있었어요. 한미 양국의 키리졸브 독소리 훈련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었고 북한은 거기에 맞서가지고 무슨 막 서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 타격하겠다 이런 네. 것까지 막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풍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은 조성되어졌고 언론은 특히 이제 종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끊임없이 직접적으로 이제 막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그 중국에서 뭐 중국의 그寧波에 있는 네. 유경식당 여종업원들 탈북 그게 문제 사실은 하이라이트. 그걸로 이제 시도를 했던 거였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증폭이 되지 않았던 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여요. 하나는 그게 너무나 속보이는 거였다. 국민들이 볼 때는 총선을 앞두고 너무 속보이는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낮았던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이 집안 싸움 아니라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상태가 안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거에 2012년도라든가 그 전에 선거 때마다 북풍을 할 때는 정당이라든가 뭐 공안 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북풍의 효과를 최대한 높였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일종의 그 컨트롤 타워들이 네. 오늘 또 뭐 신문에 그렇게 나왔던데 컨트롤 타워들이
사실은 작동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컨트롤 타워들이 매번 하는 게 뭐냐면 보수 단체들한테 돈 주는 거 컨트롤 타워 하는 것만 신경 쓰고 네. 내부가 이렇게 분열되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북풍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새누리당의 준비가 안 돼 있던 점도 북풍이 미풍에 그치는. 그러니까 게 그런 거 잘하려고 이번에 180석 달라 그랬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 그런 진용이 잘 그렇죠. 갖춰져서 내년 대선 때 판 전체를 한번 흔들어 그런 달릴 거 수 있는. 잘하려고 테러 방지법도 지금. 그렇죠. 그랬던 건데 막상 거기까지 가는데 중대한 걸림돌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의미는 참 여러 뭐 정치평론가들마다 아주 다각적인 해석, 뭐 천차만별, 뭐 호남에서 민주당 패한 이유만 갖고도 예. 저는 그쵸. 얘기하는 사람마다 이유가 달라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유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어쩌면 저 민주당 또 분열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까지 주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외교안보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박근혜 대통령 생각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이제는 뭐 북한 붕괴도 불사하는 네. 이런 대북 압박과 제재 일변도의 그 완전히 지금 범인이 그 편향된 정책을 선택해버리는 네. 이런 정도까지 상당히 극단화돼 있다. 그다음에 그 이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 사회가 북한에 대한 어떤 대논쟁에 지금 진입하고 있을 법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너무 숙제가 어려우면 차라리 숙제를 안 하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윽박지르듯이 과도한 어떤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이 정권의 실패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뭐 아니면 도가 어디 있습니까? 외교안보에서. 네. 그렇게 어떤 무자루듯이 그렇게 양당 간에 딱딱 쪼개지는 게 외교안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들한테 마치 그런 식의 질문을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피해버리는 거예요. 답변을 안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북한 정권 타도하고 통일합시다. 국민들 이래야 됩니까? 그런 이렇게 해야 생각 돼요? 별로 안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많이 나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걸 국민들한테 물으면서 동원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이 그렇게 동원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극단적 물음에 왜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결국은 북한에 대한 뉴스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고민이나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수준엔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북풍은 PCC 꺼져버렸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선거 기간 내내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산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 지원 유세를 했어요. 박민식 의원 뭐 삼선 만들어줘야 된다. 아, 우리 거기는 부산은 문화가 특이하더만요. 그러니까 뭐 전재수 후보의 경우에도 뭐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재수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처음 본 사람인데 몇 년 동안 하면서 그냥 동네 사람들 전부 그러니까, 다 야 재수야 그런다면서요. 뭐 그렇대요. 그리고 그 누굽니까 저기 뭐야. 하여튼 근데 박민식 의원에 대해서도 김무성 대표가 우리 민식이가 하도 뭐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 유세를 왔다 뭐 이러면서 개성공단 얘기를 했어요. 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고스란히 김정은이한테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또 핵폭탄 만들고 핵무기 만드는데 하는데 개성공단은 여러분 계속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지지자들은 와 뭐 옳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아저씨가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소란이 생기니까 막 끌고 나가고 막 이랬는데 시장통에서도. 근데 시장 사람들 얘기가 이거예요. 사람들 먹고 살게나 해주지 뭘 떠들어 막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북풍을 쏟아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끊임없이 북풍을 제기하면서 그야말로 공중전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상전을 핀 거죠.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사람들 왜 멀쩡한 공단 왜 없애가지고 이 사람들 힘들게 만드냐 이런 국민적 정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보세요. 그런 정서가 과거의 햇볕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하고 똑같은 정서입니다. 과거에 그 북한 남북 관계 이런 것들
우리가 또 국민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서와 또 지지를 이렇게 바탕 위에서 순탄하게 할 때 문제가 없었지만 네. 한때 햇볕 정책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때도 그때도 똑같은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햇볕이냐 아니냐라는 과거의 논법을 넘어가지고 네.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그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설득해야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중요한 교훈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함부로 정치화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선동적인 논리로 한다거나 또는 정권에 지나친 업적을 내세운다거나 이랬을 때 국민들은 항상 비판적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먹혀들기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건 뭐냐 하면은 외교 안보는 외교 안보 자체 논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영역이 다른 부분하고 비논리적으로 섞여버리면 국민들이 그때는 얼핏 현혹될지는 몰라도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 문제를 보는 건 뭡니까? 이게 결국 근대 국가의 과제는 언젠가는 수건인 통일을 이루되 그렇게 가기까지의 보다 좋은 조건을 형성하고 우리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정된 조건을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취지와 선의를 가지고 무언가 차분하게 북한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하나하나 디딤돌을 놓아가는 것에 국민들은 다 박수를 쳐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함부로 정치화되고 이러면은 그것이 북풍이건 햇볕이건 간에 그 관리의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다 역풍이 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정반 합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한반도의 냉전 체제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네. 그 냉전 체제의 해체를 시도했었던 거였죠. 그렇게 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 햇볕 정책이라는 상징적인 정책으로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하고 평화 체제를 만들어서 한반도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게 냉전 체제가 잔존하는 상황 속에서 냉전 세력들이 그러한 햇볕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찬반으로 가는 국민적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 이후에 네. 대북 포용 정책 이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진짜 정반합이네. 그렇죠. 하는 게 네.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하면서 네. 그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통일은 미래다 하면서 한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조중동이 다들 조선일보가 제일 앞장서서 성금 그러면서 모금 엄청 했잖아요. 아, 기업들 뭐 개인 해가지고. 그렇죠. 그 이제 통일은 미래다 그렇게 하면서 통일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조선일보가 그렇게 여론을 끌고 가서 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국회 도서관에 가가지고 네. 조선일보를 한 달치를 묶어서 다 봤더니 내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도 스스로 정리하지 않는 조선일보 입장을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은 일시장 이지역론인 거예요. 일시장 예, 이지역. 남북한을 하나의 시장으로, 그러니까 경제 교류는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과 같이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남북한은 두 개의 지역으로 존재하자는 거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거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아, 조선일보가 이런 일도 하네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한 예. 거고. 그랬다가 또 갑자기 뭐 북한 붕괴론에 깍한 지금 대북 정책을 또 펼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냉탕원탕을 왔다 갔다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남북 관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렇게 지금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으로 지금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거는 우리 경제 지금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장기 그렇죠. 침체 상황이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2%대로 대부분 다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북방 경제로 나가는 것이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이제는 우리의 경제 성장에 연관되어 있는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정경련조차도 이제 그런 반영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이런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아가서 이제 2월달, 3월달에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막 논쟁이 있었을 때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는 천안문 성무 외교를 해가지고 한참 또 자랑하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또 중국에 대해서 네. 굉장히 싸늘하게 나오는데
이랬다가 무역 의존도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25%인데 한중 경제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지난 2월 달에 사드 논쟁이 한참 있었을 때 그때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확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야 이게 미국과 중국이 치투로 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방 경제로 나아가서 이걸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미중의 어떤 G2의 그 갈등 대결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에 역행하는 어떤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아닌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는 합의 정반을 넘어서 그렇죠. 이제 합의 그런 남북관계와 외교와 국방을 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경제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의 네. 비전도 제시하는 그런 합의 이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종대 당선자님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종대 당선자님이 다 해주세요. 충청도인가봐. 내가 충청도 걸 아는. 더민주목까지. 네, 그럴 더민주목까지. 수밖에 없게 됐어요. 네. 그 두 분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시야를 올바르게 넓혀주는 팟짱 브라더스. 아이고 의원님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종창 브라더스 앞으로 계속되는 거 맞죠? 막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있어요. 왠지 김종대 그 당선자께서 바빠지실까봐 자주 여기 못 나올까봐 지금 걱정하는 애청자분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괜찮습니다. 예,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 단독 있을 때마다 나오실 거예요. 네. 종창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년도 정권 교체를 앞두고 야권이 어떻게 협력해서 중요한 거는 컨텐츠잖아요. 중요한 건 정책이고 그리고 의회 안에서 어떤 비전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김종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뭘 좀 준비하고 계세요? 역시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원래는 지역구도 좀 빨리 잡아서 활동하려고 그랬는데 당분간 미뤘어요. 네. 대선 때문에. 네. 그도 그럴 것이 저 같은 경우는 벌써 등원하기도 전에 그 전면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벌써 이렇게 수강 기간하고 굉장한 네, 긴장이.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선이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우선 야권의 이런 결집력 갖고 과연 제대로 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야권이 그 총선의 민의를 갖다가 여러 갈래로 해석하면서 또 내부의 갈등, 더 어쩌면은 분열이 될지도 모를 이런 불안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네. 그 과정에서 지난 총선 때 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정책 정당으로서 집중력을 보여주는데 한계를 보였다는 거. 이런 굉장히 불안 요소입니다. 사실 저 경제 민주화도 과거에 어떤 뭐 재벌 개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는 건 재벌을 좀 혼내주자. 네. 예, 이런 정도 수준의 공약이거든요. 그러고 또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도 그리 섬세하지가 못해요. 이거는 내부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실은 쏟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자기네 당내 정치 그렇습니다. 당파 싸움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뭐 여당하고 맞물리면서 유리한 구도를 창출해냈고 또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그 고양이 됨으로써 어떤 총선에서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대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복잡한 구도로 갈 수가 없는 선거 아닙니까? 네. 사실 총선은 여소야대도 다당제에서 가능합니다만은 네. 대선이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여러 다양한 어떤 분화의 과정을 거쳤던 야권이 보다 이제는 통합과 집중의 역량으로 다시 재창조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대선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 또는 굉장히 그 고전을 면치 못할 거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좀 더민주당 지도부나 네. 이런 야권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은 것은 네. 어쨌든 수권 정당으로서 최고의 정책 역량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자꾸 의도적으로 언론에 비춰주셔야 됩니다. 또 실천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은 단기적으로 국민들 어떤 속이 다 시원하게 한번 질러대는 건 순간이고 조금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탄탄하고 안정된 역량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이게 대선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좀 전열을 정비하고 내부의 갈등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디 페이스북에도 나왔지만은 네. 김종인 대표가 이걸 뭐 대리운전 기사가 다 운전하고 나가지고 차주인한테 운전 내가 했으니 차도 내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식으로 민주당을 접수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또 나가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어떤 그 얘기들이 SNS에 많던데 그게 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어떤 민낯의 권력욕이 나오면 야권은 필연적으로 분열한다는 거예요. 그 권력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고 이걸 갖다가 좀 우습게 달아버리면 항상 그 뒤에 나오는 건 뼈아픈 갈등과 분열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조금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 빨리 추스려야 된다. 그리고 전당대회 또 연기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오늘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연기론을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지금 여기 더불어민주당이 없는데 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내 일당이고 제1야당이고 누가 뭐래도 야권의 맏형인 건 맏형이니까 맞으니까.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다당제에서 어느 한 정당이 그 독점에서 정권을 다 맡아서 할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그토록 얘기했던 연합정부론, 연합정치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고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두 개의 연합정부론이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얘기한 연합정부론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국민의당발로 제기된 연합정부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 해석하기로는 누구와 연합정부냐 해서 국민의당은 가로 안이 빠졌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새누리당과 그러니까 여권의 통합을 말하는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당에선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호남이 중심이 되는 또 호남이 배제되지 않는 그런 그 연합정부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사실 총선 전에 작년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방향의 연합정부 아니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합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까지도 네. 그 같이 다 함께할 수 있는 어떤 범연합도 수도 없이 얘기했고 야권 연대도 양당에 다 열어놓겠다 그랬고 항상 같이 모이자고 얘기를 했지 민주당하고 예, 이렇게 어떤 그 단독으로만 뭘 해보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죠.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연대론, 연합론 이런 것에 대해서 전 가장 소극적인 게 더민주당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지도부, 김종인 지도부, 그렇죠. 예, 거기가 가장 소극적이라고 봐요.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들어오라는 얘기였고 그것도 안 되면은 나가라 정체성 다르다 이런 얘기였지 언제 거기가 적극성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이 내년 어떤 그 선거에서도 그 사고는 계속 그 작동할지도 모릅니다. 피곤하게 합쳐서 무리한 통합으로 더 소란스럽고 아무 일도 못한다. 그냥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도 한 것이죠. 네. 이제 재밌는 게 새누리당에서는 50대 기수론이 지금 이제 뭐 이야기 된다고 언론에서 이야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기수론이라는 게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전부 다 몰락하는 바람에 이제 뭐 원희룡, 남경필 이런 이제 50대 기수론이 지금 이야기 되는데 이 50대 기수론은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이철성 씨가 이야기했던 70년대 이야기했던 40대 기수론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당시에는 야권에 뭐 유진산이라든가 정일영, 뭐 김순천, 박순천 여사였죠. 박순천 이런 쟁쟁한 야권의 어떤 리더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40대들이 그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켰던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없으니까 50대라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군열지책인 거죠. 그리고 또 신문을 보니까 더민주에서는 뭐 오자 연대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김종대 단장 계시는데 오자 연대론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오자 연대론에 이렇게 정의당이 없는 것 같아. 정말 김종대 단장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정의당을 평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건 이제 신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정책 대안은 아닐 건데 무슨 뭐 문재인 뭐 안철수 김부겸 또 뭐 또 안희정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박원순 뭐 이렇게 오자가 각 지역을 대표해가지고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우리 김종인 단장이 소개한 것처럼 작년부터 심상정 대표가 이제 연합정부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뭐 그런 어떤 대선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앞서 나가는 논의들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장에 이번 총선조차도 네. 민의를 우리가 제대로 읽었는가? 이번 총선조차도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과 수많은 정치 전문가들과 수많은 언론들이 이번 총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심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비단 이번 선거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18년의 독재 정치가 그 측근인 김재규에 의해서 종식이 됐을 때 네. 그럴 때 서울에 봄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간 정부가 들어설 줄 알았지만은 결국은 전두환 군부 세력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군부 세력이 유월항쟁으로 물러났을 때, 그럴 때 다시 신서울에 봄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김대중 뭐 또 김영삼 이런 야당 지도자들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지만은 그게 안 됐죠. 노태우가 다시 군부 정권이 연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으며 또 이회창 씨는 8년간 대통령이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4년간 대통령 후보를 하다가 마지막 1년을 김대중 대통령한테 진 거죠. 마지막 네. 1년에.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이회창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4년간 김대중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4년간을 또 이회창이 사실상 대통령인 대통령에 다름없는 그런 존재로서 군림을 하다가 막판 1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밀려가지고 또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이번 또 총선의 결과까지 놓고 본다면은 역사는 굉장히 준엄한 심판을 하는 거고 어떤 백성의 뜻 민의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준엄한 심판을 실험하는 그런 세력인 것입니다. 실행하는 세력인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시대적 과제, 소명이 뭐냐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지금 장기적 저성장 국면으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장기적 저성장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제 민주화라는 방법만은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 자체에 불확실 요인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외교와 국방과 남북 관계라는 것들이 경제 위기 극복과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졌을 때 그랬을 때 경제 위기 극복은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야당은 이에 대한 비전을 만들고 집권당과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나가겠다는 그런 희망을 제시하고 그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 그런 대안을 조금 더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된다면은 역사의 심판은 준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노력하는 세력이 저는 대통령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연설문을 방불케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종대 단장님은 이제 국회로 이제 2달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를 상당히 하실 것 같아요. 1호 법안 이런 거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내놨죠. 뭐 국방장관 몸이나 군피하 방지법 뭐 다 내놨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국회 들어가서 차츰 해야 될 사항이고 당장 저 북한에 그 엊그제부터 뉴스에 나오는 잠수함 발사했다는 뭐 미사일의 정체가 네. 이게 또 이제 상당히 그 고약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 하도 사드를 배치한다, 킬체인을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또 전략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북한이 무언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게 역력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유엔의 어떤 제재와 국제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더 늦기 전에 빨리 핵무장의 고지를 밟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기회의 창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절박감에서 이제는 온 어떤 국가의 역량을
바로 이 어떤 그 핵에 관한 억지력에 투입하는 네. 저는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도 어떤 스케줄이 빨라진 행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미의 어떤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비해 가지고 자신들이 유리한 전략적 옵션에 대한 갈증이 매우 절박하고 시급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외길 수순으로 정신없이 치닫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서 이번에 출범하는 국회는 이 한반도의 불안, 국가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이런 가운데 그런 북한의 행태도 불안한 와중에 한술 더 떠서 우리 이제 일부 언론들이 뭐 2, 3년 내에 북한의 SLBM이 실전 배치된다. 네. 이건 뭐 황당해도 보통 황당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조금만 군사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외국이 20년 이상 걸려서 개발한 무기를 북한이 2년 만에 다 개발한다는 건데 이런 어떤 그 황당무계한 논리에 속지 마시고 또 그 동안에 박근혜 정부는 하도 말을 앞세워 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의문스러운 것들로 국민들한테 안보 포퓰리즘을 조성하다 보니까 많은 숙제를 남겨줬어요. 하나도 해결된 건 없는 것 같은데 벌려놓은 건 무지한히 많고 이게 추스리기도 어렵습니다. 뭐 핵무장론부터 해서 사드부터 킬체인의 참수 전략에 이르기까지 그 중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 거 단 한 개라도 돼봐. 단 한 개라도. 없거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 많은 숙제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국가의 불안만 고조되면은 창수형이 얘기한 민생을 살리는 외교안보하고는 애시당초 거리가 멉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황당한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경제 포기하고 안보나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자꾸 경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보는 좀 소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선택적 관계로 들이민다는 것이죠. 왜? 안보를 하다 보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거고 긴장이 고조된 경제에 당연히 좋은 그렇죠. 영향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게 선택적 문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길이 있잖아요. 김창수 원장님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방안 콜라보.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의 콜라보.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안 되나? 좋죠.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처남 좋아. 좋고 매형 좋으면 안 되나? 좋아 돼.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원해요. 네.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경제가 어려울 때 안보를 강조해서 그거를 일부 무마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경제도 안 좋은데 안보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둘 다 잘 되는 방법을 국민들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이게 20대 국회 숙제라고 봐요. 네. 그리고요. 한 방에 풀릴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 지금 김종대 이제 단장이 20대 국회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거 하나만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팟짱에서 여러 번 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국방 정책이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축구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 깃발을 가지고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북한이에요. 북한이 뭘 하나 딱 하면은 한국에 다 몰려가. 전부 우르르 그래 몰려갔다가 무인기다 그러면 우르르 무인기 몰려갔다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잠수함이다 그러면 우르르 잠수함 그다음에 뭐 대포 쏘면 뭐 대포다 미사일이다 그러면 미사일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게 뭐 킬체인이 뭐 사드니 뭐니 그때 막 계속 이렇게 다 끌려다니 만든다고 북한에 끌려다니 그렇지 하지 진짜.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우리가 그동안에 앞으로 2000 몇 년도까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북한이 위협을 제기했던 것들 다 막을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준비했던 게 뭐 킬체인이라든가 뭐 KMD라든가 사드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SLBM 한 방이면은 킬체인이든지 무슨 뭐 KMD든지 사드든지 이런 건 다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이 이런 방향을 지시하면 전부 그리 몰려다니는 동네 축구를 하다가 북한이 SLBM이라는 비전의 카단을 딱 뽑으니까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봐봐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테러한다 그래가지고 네. 대테러 대책하고 있는데 수험생 한 명한테 뚫리잖아. 그날 그 보안 조치 강화된 그러니까.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그 핵 뭐 노동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네. 그 열심히 대비책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못한 장사정보 대비도 안 돼 있거든. 네. 그러니까 무엇을 대비한다고 하는 말이 웃기는 말이 돼 버린 거예요. 다 대비해야 되면은 그러면은 저기 그
북한이 여객기 몰고 와서 서울에서 자폭 테러하면은 그거 대비책이 뭐야? 이건 군사 무기도 아닌데 나중에 별의별 게 다 나올 건데 그거 무슨 수로 막어? 그러니까 그 임계 상황을 넘어선 어떤 논리가 붕괴되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한반도는. 네. 그 붕괴되는 논리에서 하나하나 대비책을 얘기한다는 건 그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완벽한 그림 네. 또는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속에서 국방의 정치화인 거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 속에서 불안해지는 안보를 국방을 정치화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방을 소홀히 한 것을 메꾸려는 네. 그런 국방의 정치화를 그동안에 끊임없이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가지고 그 이렇게 북한이 손가락 가리키면은 네. 그 방향으로 우리 국방부가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런 좀 동네 축구 하지 말고 네. 좀 작전을 제대로 짜는 그런 아니, 좀 그러니까 그래서 국방부가 그 길라잡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김종대 아니, 나는 단장이 정말 해야 될 저기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국방부에 대해서 이거 대책이 뭐냐를 네. 앉은 자리에서 100가지 이상 물을 수 있어요. 뭐 저기 육해공 지상무기로부터 사이버까지 네. 이거 대책이 뭐예요? 이거 대책이 뭐예요? 하다 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한테 40조 국방 예산 써봤자 아무 소용없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다 대책이 뭐냐고 물으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다 대책이 서 있으면은 북한이 그리로 왜 들어옵니까? 대책이 없는 대로 들어오지. 그러니까요. 어?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맞아.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그동안 이른바 안보 불안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사실이에요. 뻑하면 미사일, 뻑하면 핵. 그것 때문에 그걸 또 대서특필하는 보수 언론들. 뭐 이번에 봤더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 언론 46개사하고 허심탄회한 뭐 얘기를 한다는데 중앙 언론은 또 뭐야? 신문, 방송, 인터넷 이렇게 구분하면 되지. 비중앙인가 우리는? 여하튼 그것도 뭐 예. 몇 년 만에 처음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3년 만에.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수시로 오바마 보세요. 그럼요. 수시로 만나잖아요. 수시로 만나서 소통해야지 무슨 아니 뭐 그리고 뭐 소통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소통하겠다 그래가지고 장관들이랑 같이 커피 마시는 장면 연출한 게 작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대로 그러니까 한번 뭐안 하던 걸 아니, 하면 하면 되게 커 보여. 커 보여. 남들은 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건데. 남들은 다 하는 건데 남들은 다 상식인데 자기만 하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다들 지금 40대 총리 세계 다 여러 나라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잘 운영합니까? 우리만 무슨 그러니까 자꾸 여왕이라고 비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조롱을 듣고 국민들로부터. 그런 면 좀 박근혜 대통령이 자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불안만 야기하는 안보가 아니라 대안을 찾고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는 안보, 국방,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 길을 우리 팟짱이 배출한 의원 1호 예, 그걸 강조하시는데 강조하고 싶은데 기대가 안 크다는 돼? 걸 잘 예, 알고 있고 예, 예.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당선 사례를 했는데 여기 와서 지금 또 하고 있는데 그 점은 일단 맡겨주시고 네. 단지 한술에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전들 신의 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분위기는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고 단지 우리 새로운 국회와 다음 정부에 남겨준 숙제가 뭔지를 우리가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어떤 그 불안과 공포를 체질화하고 여기서 반사 이익을 취하는 정부는 그 버릇 쉽게 못 고칩니다. 이걸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쳐요, 자기들이.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으로 어려운 과제죠. 그다음에 국가의 본질이 경제가 아니라 안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라고 네. 이게 이제 항상 가장 강경한 보수 세력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그것이 쉽게 바뀔 리는 없는데 점점 더 불안이 고조되고 이게 국민들에게 실제적 공포로 다가가게 되면 우리도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어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사숙고해서 말하는 건데요. 네. 존경받는 국방. 우리나라 국민들은 군인들을 특히 군인의 지도자들을 똥벨 취급해요. 똥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맨 방산비례하고 이러니까 똥벨이라고 그래요. 김종대 단장님도 똥별이라 그랬어.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각이에요. 네, 표준적인 그렇죠. 인식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다 끝나고 감옥 가잖아요. 네, 그래서 존경받는 군대, 존경받는 국방이 돼야 한다는 네. 거죠. 그리고 국방은 국민들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직한 국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친절한 국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만 알고 국민들한테 군림하려고 하진 않고요. 그런 국방이 되도록 이제 저는 국회에서 우리 김종대 후보자의 당선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김종대 당선자는 이제 나라를 걱정했고 더민주당을 걱정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김종대 단장에 대한 걱정도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잘 아니까 네. 뭘 잘하냐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때 바로 저하고 우리 김종대 당선자가 바로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거든요. 네. 여기는 국방을 담당하고 네. 제가 통일을 담당하고 네. 이랬습니다. 근데 김종대 단장 컴퓨터가 지도세도 모르게 털렸어요. 실종되고 털렸어요. 어. 그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회 PC를 털어갈 정도의 누가 털어갔어요? 국정원이? 아니겠죠. 그 민정수석이 나중에 조사했는데 범인을 못 찾았는데 네. 대충 짐작은 하고 있어요. 국방의 어디예요? 어두운 어디? 세력들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의 어두운 세력. 김종대를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김종대 어. PC까지 인수위 전문위원인 김종대 PC까지 털어갔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김종대 당선자가 국방에 대한 어떤 비전을 국민들한테 지시 주면서 국민들이 그동안에 못 봤던 이런 훌륭한 이제 국회 국방 담당 국회의원이 있구나 하면서 국민들에게 정말로 그런 믿음직한 국방, 존경받는 국방 그리고 친절한 국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한편의 이면에는 또 떨고 있는 국방부 또는 그 국방부는 아닐지라도 국방의 어떤 그 어두운 세력들이 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거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팟짱 청취자들께서 네. 김종대에 대한 기대와 지지만 보낼 게 아니라 또 지켜줘야 되는 그런 우리 의무감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우 벌써 네. 정치가 다 됐네. 다 됐네 그냥. 주변에서 아니, 그, 정치를 다 해주네 그냥. 너무 그러면 나를 지키러 국회로 들어와 그러게 다음번에. 21대 들어가야겠어요. 다음에는 가- 이제 예. 2번 김창수. 아니 제가 그 이번에 그 네. 강정마을에도 주말에 가 있었고 또 세월호 유족도 만났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어떤 거 좀 찾아뵐 때를 그런 어떤 사회적 아픔이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당선사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 벌써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거기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멀더라도 갔다 네. 와야 될 게 우선이란 말이죠. 결국은 지켜주고 보호받아야 될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지금 구상권의 그 폭탄을 맞은 강정마을 완전히 초토화돼 있죠. 네. 또 뭐 이 안보의 희생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이 다친 어머니들 또 그 가족들 그다음에 세월호 그 상황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혀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더 속으로 골마 터져가지고 이제는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겠죠. 뭔가 지금까지 그 보수 정권은 항상 사회적 약자를 배제해 버리는 방법으로 일처리해온 게 용산 참사, 세월호, 강정마을, 개성공단 보십시오. 조금만 더 떠들면은 나중에 종북 빨갱이 그 딱지 또 붙여가지고 만들겠죠. 네. 폐지해 버렸고 항상 그렇게 희생자들을 찾아왔고 또 이제는 뭐 동성애자 운동하는 걸 또 뭐 이제 저기 뭐냐 기독교 단체들이 나서서 하고 참 기독민주당하고 기독자유당 서로 원수됐대. 둘이 합치면 3% 넘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동성애자만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같이 또 그렇게 네, 서로 됐더라고. 미워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배제하고 그랬던 어떤 그 행태들에서 그 피해자들이 그러면은 국가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상처도 있는데 우리가 물러서자 하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치유가 됐느냐는 거예요. 더 악화되더니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 정권도 효율적인 사고 방식을 못한 거예요. 차라리 잘 해드리고 이 상처를 같이 아물게 하면은 자기들 책임이 줄어드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 역사적 평가도 있는 것이고 네. 오히려 보수가 상당히 칭찬받고 원칙을 지켰다 하는 점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였는데 네.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결국 그걸 못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정치가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지. 아, 제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저도 다 이제 나이 50줄이고 네. 다 컸는데. 알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 얘기하기를 김종대 한 명이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걸어다니는 그 헌법기관 아닙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팟짱옥 함께 하실 거죠? 아이 그럼요. 아이, 뭐 그러려고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여하튼 저희가 오늘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은 조금 유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이 되면 또 이게 여러 일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맞춰드리죠, 뭐. 김종대 의원 네. 일정이 다 맞춰있습니다. 김종대 의원에 네. 맞춰서 최대한 진행을 좀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